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집 헬로 이슈 토크의 진행을 맡은 윤경민입니다. 앞으로 23년 후인 2045년이 되면요.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무려 40%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10명 중 4명이 노인. 그만큼 대한민국이 빠른 속도로 늙어가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이대로 방치하면 재앙을 맞이할 것이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연속으로 보내드릴 특집 헬로 이슈 토크. 100세 시대를 준비하라. 이 프로그램에서는 우리나라의 고령화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진단을 하고 그 해결책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두 분의 전문가 모셨는데요. 초고령 사회 일본에서 길을 찾다의 저자 김웅철 매일경제TV 마케팅국장, 그리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기획단 이상림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자, 이제 앞에서도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확인을 했었습니다만은 우리나라 고령화 속도가 뭐 최고 수준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로 심각한 겁니까? 예, 지금 고령화가 이슈화돼서 우리나라의 고령화 수준이 높다고도 생각하시는데요. 네. 실제로 지금 OECD 국가들 중에서 우리나라의 고령화 수준은 낮은 편입니다. 아, 낮은 편입니까? 예, 아주 젊은 편이고, 예. 그리고 젊다 우리나라보다 더 젊은 국가들은 예. 멕시코나 칠레 같은 그러니까 비유럽권 국가, 예. 그리고 아니면은 룩셈부르크나 아일랜드 같은 소국입니다. 사실상 우리나라 가장 젊은 국가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앞으로 지금 베이비 부머들이 고령 노인기에 진입을 하면서 네. 고령화 속도가 급격히 빨라집니다. 그래서 빠르다는 거군요. 예, 네. 아까 멘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2045년, 2050년을 지나면서 그때부터 일본을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나이 든 나라, 예. 고령화된 나라가 됩니다. 아,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까지 고령화가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예, 네. 그 지금의 모습으로 고령화 사회, 초고령 사회를 예측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거죠. 문제는 수준이 아니라 속도가 네. 굉장히 빠르다는 것입니다. 속도가 빠르다. 이게 문제인데 그 고령화 원인 가운데 이제 가장 큰 원인이 하나가 꼽아볼 수 있는 게 이제 저출산 문제인 것 같아요. 합계 출산율이라고 하죠. 이게 이제 부부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는 숫자가 매우 적어지고 있다면서요. 예, 보편적으로 사회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출산율이 네. 낮아집니다. 그래서 네. 대부분의 국가들이 2.0 그 대체 수준 밑으로 떨어졌다가 1.6에서 반등하는 나라들이 있고요. 그런 나라 스웨덴, 프랑스, 그런 북유럽 국가들이고요. 그리고 아니면은 저출산 국가라고 하는 나라들도 1.3에서 1.6 사이에서 정체됩니다. 네. 대부분의 나라는 저출산 국가라는 거기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정체되는 시점에서 IMF 문제가 터졌고요. 네. 그 출산율이 계속 떨어져서 지금 2016년부터는 네. 이유도 없이 계속 이유 떨어지고 없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1.0 이하로 떨어지고 지금 올해는 0.8 이하로 더 떨어질 것 같은데 이건 인구화학을 공부하면서 네. 나온 적이 없는 숫자예요. 아니 0.8 밑으로 떨어진다는 건 정말 위기가 아닐 수가 없는데. 이거는 전쟁이 나거나 네. 아니면 동독이 무너졌을 네. 때 그때도 이 정도보다 높았습니다. 아니 이유 없이 떨어진다 그랬는데 진짜 이유를 알 수 없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글로벌 경제 위기라든지 아니면은 뭐 먹고 그렇게 살기 어려울 때. 어떠한 사건들이 터졌어요. 네. 2016년부터 큰 이유 없이 문제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출산율이 낮아지는 것이 굉장히 구조화되고 있다는 거고요. 네. 굉장히 위험한 수준에 있습니다. 어떤 수준이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냥 어떠한 개체가 이 정도 인구 수준을 가지고 이 정도 출산율이면은 네. 한 5, 6세대 안에 멸종 위기존. 아이고 멸종. 야 이거 뭐 대한민국이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날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면 이제 이 지역으로 갈수록 오히려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것 같은데 지방 소멸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현실화되지 않을까요? 예, 우리나라 인구 변화의 문제는 말씀드린 고령화, 저출산, 그다음에 지방의 문제가 있는데요. 네. 맥락이 약간 다릅니다. 우리나라가 고령화되는 이유고 그리고 인구가 감소하는 이유는 저출산이 쌓여서 출생과 네. 감소가 쌓여 누적된 결과인데 지역은 좀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출산율이 가장 높은 지역 중에 하나인 전라남도는 고령화 수준이 제일 높고 인구 감소 속도가 제일 빠릅니다. 네. 반대로 우리나라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서울은 전국에서 가장 젊은 인구 구조를 가지고 아하. 있어요. 그 이유는 네. 인구 이동입니다. 아. 지역 내에서 지역 밖으로 네. 인구 유출되는데 특히 문제는 청년들이 유출하는 거예요. 그리고 청년이 유출하면서 지역의 경제 활력이 떨어지고 네. 고령화도 또 가속화되고요. 네. 그러면 지역 간의 불균등이 커지면서
지역이 오히려 청년을 앞두고 인구를 앞두고 서로 더 많이 경쟁하는 흡수하기 위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갈수록 이제 지역의 격차는 더 심해지게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청년 유출 문제, 이제 취업난 이런 것 때문에 수도권으로 몰리고 또 학교도 수도권 대학을 선호하고 이러다 보니까 청년들이 지역을 떠난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이 오히려 더 위험해지고 소멸될 위험성이 있다 이런 말씀이셨는데, 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일본 얘기를 좀 해보죠. 네, 네. 일본도 우리보다 먼저 이제 고령화가 시작이 됐고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떤 문제들을 겪고 있습니까? 먼저 이제 일본 상황을 우리하고 잠깐 비교를 해보면요. 예. 일본이 2005년에 이른바 고령화율이 20% 넘어서 초고령 사회에 네. 진입을 했는데, 우리가 2025년에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갭이 한 20년 차이가 나서 네. 우리보다 앞서 20년 전에 이제 고령화를 겪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또 하나는 일본이 원래 이렇게 지금 현재는 고령화율이 29% 정도로 해서 사실상 10명 중에 3명은 노인이라고 네. 할 정도로 뭐 이제 늙은 나라, 세계에서 가장 늙은 나라가 됐는데, 실은 일본도 2000년 그 이전에 9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그렇게 늙은 나라는 아니었어요. 아, 그랬군요. 네. 2000년대를 이제 기점으로 유럽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유럽이 더 이제 늙은 나라, 어떻게 고령화율이 네, 높았는데 2000년을 이제 기점으로 해서 일본이 그런 나라들을 전부 이제 제치고 네. 이 노인 대국이 됐어요. 예, 노인 네. 대국으로 치고 올라간 게 아까 말씀하신 그 저출산 문제가 저출산 일본도 문제. 컸어. 일본도 뭐 저출산 쇼크도 겪고 뭐 1 이런 밑으로 내려가진 않았죠. 일본이 1.2 이제 정도였던 것 같은데. 1 밑으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네. 일본이 가장 이제 1.2 쇼크라고 네. 해가지고 학교 출산율이 1.2가 돼서 이제 나라가 열도가 난리가 나서. 그러니 우리가 0.8이니까 얼마나 심각한 그렇죠. 겁니까? 네. 그때는 상상을 못해서 일본이 그래서 지금은 그래도 1.2에서 1.4를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을 네.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거는 일본이 유럽하고 비교해서 굉장히 빠르게 고령화됐다는 건데, 네. 이게 고령화라는 게 사실 시간을 갖고 이제 천천히 고령화되면 대처할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사회제도나. 네.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일본은 굉장히 빨리 이제 고령화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거고.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이제 뭐 가장 큰 거는 이제 재정 문제죠. 재정 문제, 네. 국가 재정 문제. 네. 뭐 여러 가지 복지 사회제도가 비용. 못 따라가는 거는 네. 이제 둘째치고, 네. 일본이 지금 GDP 대비해서 국가 부채율이 200%가 넘는다고 네. 그래가지고 사실 빚쟁이 나라로 그렇죠. 이제 알려져 빚더미에 있는데, 앉아있죠? 네. 그 이유가 사실 이 고령화하고 굉장히 관계가 그렇군요.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회보장 제도가 잘 돼 보장, 있는데, 네, 네, 잘 돼 있는데 거기서다- 그만큼 돈을 많이 쓴다는 그렇죠. 거죠. 노동력은 또 부족해지고. 그렇죠. 예. 네. 그렇군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네. 특히 그 질병을 안고 사는 이제 고령 어르신들이 많을 텐데 말이죠. 의료 네. 비용 이런 것도 드는 데다가 또 이제 사회적으로는 간병 문제도 커지지 않았습니까? 네, 네, 일본 네, 사회에서. 네.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하신 이제 사회보장 그 부담이 많이 늘어난다고 네.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지금 보통 65세 이상 인구 고령자 이렇게만 이제 통계를 내지만, 일본은 각각 그 75세 이상, 85세 이상 이렇게 통계를 따로 내고 있습니다. 세밀하게 하는군요. 세밀하게 한 이유가 네. 예. 사실은 65세 이상의 이제 75세까지는 네. 크게 간병 비용이 안 들어가는데 85세가 넘으면 무조건 급격히. 케어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사실상 이제 90세가 넘으면 70세보다 그 국가가 들어가는 한 사람의 비용이 9배가 넘는다고 해요. 아우 9배나 네, 됩니까? 그만큼 네. 이제 재정 부담이 많이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이제 사실은 다 간병 문제하고 연결되는 예, 거고요. 그렇군요. 이게 뭐 주거 문제, 뭐 또 뭐 케어 문제, 요양보호사 문제 다 걸려가는데 이게 다 국가 재정 부담과 연결이 되고 네. 뭐 이 관련해서 간병 때문에 이제 가족들도 간병을 위해서 네, 가족이 힘들죠. 네, 뭐 경제적으로 간병 이직이라고 해요. 간병 이직이라고 하는데 회사를 직장을 그만둘 수밖에 그만둘 없다. 수밖에 없는 상황. 예, 그런 것도 해서 연간 간병 이직이 지금도 얼마 전까지만 10만 명이 예. 매년 간병 이직, 간병 퇴직이라고 표현하기 더 맞겠는데. 이제 우리도 이제 85세 이상 인구가 늘어나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그런 간병, 이직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이 되고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 어르신들, 현재 고령이신 어르신들은 어떤 걱정거리를 갖고 살고 계실지 거리에 나가서 한번 들어봤습니다. 때로는 내가 갑자기 이렇게 아파서
혼자서 쓰러져서 죽으면 어떻게나 그 생각이 먼저 났더라고. 혼자 살다 보니까. 안 아플 때는 괜찮은데 몸이 아프거나 그럴 때는 조금 그런 생각이 나고. 들어봐도 몸 아플 때가 제일 불편했죠. 혼자 계시는 분들. 나는 그래도 남편이 있으니까 그나마 다행인데 자식들이 멀리고 할 때는 몸 아플 때는 같이 가주는 동반자가 없어서 그게 제일 걱정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위에 친구 하나라도 되도록이면 좀 교류를 잘 해놔야 되겠다. 그럴 때 좀 같이 가주겠나 하고 외로움. 저는 또 딸이 없거든요. 또 형제도 없거든. 그러니까 나이 들어가고 말하는 대화 상대가 있어야 되잖아, 그지? 제가 이제 혼자 있으니까 좀 공허감 같은 거 좀 그렇죠.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많이 좀 이렇게 좀 챙겨주시고 운동하고 지금 일 나가니까 이거 일하고 또 아닌 날은 뭐 병원에도 가고 이렇게 일정을 이렇게 내가 나름대로 다 채워야지. 아직까지는 우리 아저씨가 안 계셔서 돌아가셔서 혼자인데 아무래도 뭐 건강 걱정, 생활 걱정 그게 큰 편이죠. 우선은 첫 번째는 건강이죠. 건강해야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이제 애들 건강하게 이제 화목하게 잘 사는 거 아직 지금까지는 잘 살아요. 근데 앞으로도 잘 사는 거.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이제 없다는 거. 시력 클럽도 계속했으면 좋겠고, 또 그 노령연금도 그냥 그대로 좀 타먹었으면 좋고 그래요. 그거 가지고 이제 생활해 나가니까. 예. 여러 가지 문제가 이제 걱정거리들이 많이 이제 있습니다. 이제 외로운 문제, 고독감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또 먹고 사는 경제 문제, 뭐 일자리 문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박사님 어떻습니까? 뭐 이런 걱정거리를 다들 안고 사는데 앞서 이제 말씀했던 일본 사례 우리한테 많은 참고가 되지 않을까요? 네, 그러니까 인구 변화는 좀 보편적인 경로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일을 우리가 맞을 수도 있는데요. 저는 고령화를 바라보면서 우리 시각이 좀 바뀌어야 될 게 네. 고령화는 노인이 많아지면서 노인의 문제가 커지는 거로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 말고 다른 문제가 연계됩니다. 예를 들면 간병 이직 얘기를 하셨는데요. 간병 이직을 하면은 그 가족은 소득이 없어지면서 굉장히 빈곤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노동력이 부족한 시대에 노동력 비중이 더 강화되고요. 또 헌혈을 하는데 젊은이가 줄어듭니다. 근데 노인들도 수술을 많이 하게 되고 그러면 피가 필요하죠. 예. 그럼 우리나라 헌혈이 되게 심각하게 부족이 그런 되는 문제까지 거예요. 발생을 하는군요. 예, 그리고 또 다른 문제로 보면은 노인들이 많이 사시는 곳은 유통망이 붕괴됩니다. 예. 인구가 빠져나가면서 그리고 거동이 불편하시니까 생필품을 섭취하기 힘드시죠. 예. 그런 분들은 특히 도시 지역에서는 편의점에서 음식을 많이 드세요. 예. 그러면서 지금의 노인분이 아니라 미래 노인분들은 이런 네. 냉동식이나 편의점에도 익숙하신 분들이죠. 예. 그러면 편의점 음식에 많이 의존하시는 분들은 건강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러면서 건강에 지금까지 없었던 영양식의 문제, 영양 불균형의 문제, 그런 보건학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지금 그러니까 좀 상상력을 동원해서 네. 지금 일본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문제는 노인이 많아지는 부담감을 느끼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우리 사회에 어떠한 2차, 3차적인 파생을 줄까 거기도 유심히 봐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까 이제 편의점 난민이라는 게 이제 일본에서 쓰이잖아요. 편의점이 없어가지고 고생하는 이제 고령자들 네.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일본의 그 우리의 베이비 부머에 해당하는 단카이 세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단카이 네. 세대의 특징 이게 이제 2025년 문제인가요? 이걸 이야기한다고 들었습니다. 네. 어쨌든 일본 이제 고령화 초고령 사회가 되면 두 가지 특징을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뭐 여러 가지 파생 문제도 난다는데 전체적으로 네. 이게 고령 인구가 많아지니까 네. 사회가 이제 시니어 시프트 되는 겁니다. 모든 사회의 이제 머저리티가 이제 시니어 쪽으로 옮아가면서 네. 사회가 어떻게 보면은 전체적으로 슬로우 사회가 사회. 된다는 게 그런 측면이 이제 전적으로 하나 있고 예. 또 하나 측면에서는 이제 그 노후가 길어지면서 수명이 길어지면서 소위 말하는 액티브 시니어라고 시니어들이 새로운 이제 시니어들이 액티브 시니어 건강한 시니어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 시니어들의 아까 말씀하신 베이비 부모 우리 베이비 부모 세대의 이 특징이 건강하고 재력이 있고 지식과 경험이 있고
이게 이제 굉장한 이제 그 역량을 갖춘 예. 삼박자를 갖춘 이제 인력들인데 이 인력들이 이제 고령 사회에서 어떤 역량을 가지고 역할을 하느냐. 예. 또 이제 굉장히 고령 사회에서 우리가 짚어봐야 되는 그렇죠. 그런 이제 말하자면 이제 경제력이 있고 소비력이 있는 그런 이제 액티브 시니어들이 이제 경제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 이런 일본의 사례를 봤을 때 우리도 좀 액티브 시니어에 대한 대책이라든가요, 경제적으로 좀 생각했을 때 이런 것도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정부 당국에서 좀 마련한 게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미래의 노인은 지금의 노인과 굉장히 다를 겁니다. 지금의 노인분들은 자산을 도축하시는데 별로 그 자산을 많이 구축하지 못하셨지만은 앞으로의 노인분들은 우리 일본 사례처럼 고도 성장기에 자산을 구축했고 교육 수준은 높고 훨씬 더 정치적 발언권도 높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수요를 맞춰서 정책들도 만들어지고 그분들의 자산을 더 소비 시장에 더 많이 쓰게 하면서 경제가 가라앉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런 순환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분들의 소비, 생활, 여가 이런 것들 다 충족시켜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그분들의 정치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자원이 많으시면서 정치적인 힘도 세져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인 불균형이 나타날 가능성도 되게 높습니다. 일본의 2025년 문제를 말씀하셨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단가이 세대의 3년 동안 태어났습니다. 이분들이 75세를 넘기면서 그런 간병, 그런 보건 의료 재원이 엄청나게 투자되는 시기가 올 것이다. 거기에 대한 두려움인데요. 거기와 더불어서 그 25년 이후에 복지 조세, 납세의 중심을 되게 된 40대는 일본에 잃어버린 20년 시기에 있던 청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훨씬 더 복합화될 수 있죠. 우리나라도 노인이 커지는 것과 더불어 청년들이 그 서포트할 수 있는 세대로 진입할 수 있는가 이 문제도 같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본 사회가 이제 먼저 앞서서 겪어왔기 때문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고령화 문제, 특히 이제 2025년 문제에 대해서 어떤 지금 대책 같은 거가 시행이 되고 있나요? 아까 일본 사회에서는? 우리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그거 2025년도에 방금 그 인구 덩어리 베이비부모 세대가 75세로 들어가면서 이제 케어를 받아야 할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거를 아까 맨 서두에 이제 간병 문제가 이제 고령 사회 큰 문제로 대두한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간병 문제를 어떻게 이제 해결할 거냐라는 거를 대책으로 일본에서는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 우리 커뮤니티 케어라고도 하고요. 지역사회. 우리는 이제 지역 통합 돌봄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예를 들어 독거노인 한 명이 집에 혼자 사셔도 편안하게 의료, 일상생활, 건강을 다 지킬 수 있는 그 커뮤니티, 마을 공동체가 이 노인 한 명의 케어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만드는 건데 가족 간병이 아닌 소위 말하는 사회적 간병 체제를 만들겠다는 게 2025년에 그 대책으로 거기 목표를 2025년을 두고 지금 다양한 이제 뭐 사회 시스템, 의료 시스템, 통합 뭐 그런 거를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일본 사회가 2025년 문제를 안고 있다고 하는데 개인들한테 맡기는 것이 아니고 지역 사회가 민과 관이 같이 해결책을 도모하는 이런 이제 방식을 풀어나가고 있으니까 우리도 좀 참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앞에 닥쳐올 초고령화 준비하지 않으면 재앙이죠.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해야겠습니다. 특집 헬로 이슈 토크 100세 시대를 준비하라. 다음 시간에는 나홀로 어르신 문제를 진단하고 해법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